안녕하세요. 재무제표 파헤치기의 잔노사냥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으로 재무제표 측면에서 심도 있게 다뤄볼 예정인데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파트 2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재무상태표를 보고 증감 내역을 확인하자인데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공식에서 시작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자본금의 변화를 살펴보면 계속해서 10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최근 5년 동안 시리즈라는 기업은 자본을 증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자본, 즉 지배주주 지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면은 2016년도에 216억 원에서 2020년도에 488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본을 증자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활동을 통해서 영업이익이 쌓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본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회사가 굉장히 양호하게 기업을 운영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K거 기준으로 매년 자본과 부채 그리고 자산이 얼마만큼씩 상승했는지를 좀 더 살펴보면요. 자본은 17.7%, 부채는 같은 기간 동안 99.2%씩, 그리고 자산은 33%씩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눈이 가는 점은 부채의 비중이 너무나 크게 증가한 것이 아니냐라는 점인데요. 실제 2020년도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부채의 비중이 470억 원, 그리고 자본이 488억 원으로 부채가 K거 기준으로 엄청난 상승을 보였지만 자본보다는 소폭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채 레버리지를 사용을 해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업에서 비용을 빼고 남는 돈이 얼마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영업이익인데요. 이 영업이익률이 20%를 넘어간다면 그 기업이 그 사업을 하는 분야에서 배타적인 수익률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실제 시리즈라는 기업의 영업이익률의 추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2016년도에는 마이너스 4%, 그리고 계속 2017년도도 마이너스대를 유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들어서는 3%, 그 다음에 4.5%, 그 다음에 작년에는 8.7%를 달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상승 추세를 보인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 영업이익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은 회사가 조금 더 영업이익률을 높여서 배타적인 수익률에 다다르는 영역까지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실제 K거 기준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얼마만큼씩 상승했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매출액은 매년 87%씩 성장을 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영업이익은 2016년도와 17년도에 마이너스를 달성했기 때문에 K거 기준으로 계산 자체는 안 되고요. 실제 3.60%에서 8.7%가 된 것으로 보아 최근 3년 기준으로는 약 2.5배가량이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출은 현금 매출과 외상 매출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현금 매출이 높을수록 현금화가 잘 되기 때문에 좋고요. 외상 매출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들어오는 현금이 적어지기 때문에 흑자 도산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의 비중인데요. 실제 시리즈의 매출액 대비 매출 채권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에는 11.8%, 2018년도에는 17.2%까지 갔지만 최근 들어 그 폭을 많이 감소시켜서 2019년도와 2020년도에는 각각 7.7, 8.7%밖에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최근 2년도를 보면은 매출 채권의 비중이 굉장히 작아진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K거 기준으로 매출액과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이 각각 얼만큼씩 상승했는지를 보는 게 좋을 텐데요. 매출액의 상승률이 매출 채권
매출과 기타 채권의 상승률보다 커야지 이 매출 채권의 비중이 낮아질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은 매년 87%씩 상승할 때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은 그보다 낮은 76%씩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 매출 채권의 비중이 점차 낮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초재고와 단기 매입의 합은 매출 원가와 기말재고의 합과 같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매출과 재고 자산이 동시에 증가한다면 괜찮은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증가한다고 예상이 되면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상품과 제품에 대한 재고 자산을 늘릴 텐데요. 더 많은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겠죠. 만약에 반대로 매출이 줄어드는데 재고 자산만 증가시킨다면 이는 위험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시리즈의 매출액 증가에 따른 재고자산 회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의 추세를 보면은 매출액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재고자산 회전율 또한 등락의 차이는 있지만 2016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의 재고자산 회전율이 더 높고 그렇다는 것은 재고자산 회전율이 점차 빨라졌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러면 실제 K거 기준으로 재고자산과 매출액의 증감률을 살펴보면은 매출액은 매년 87%씩 상승했던 데에 반해 재고자산은 그보다 낮은 63%의 상승률을 보였다는 점은 재고자산의 회전율이 점차 좋아졌다는 뜻이 되고 그만큼 재고 관리를 잘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의 회전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 합인 영업순환 주기를 살펴볼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6년도에는 영업순환 주기가 99일에 달했지만 2020년도에는 그보다 훨씬 줄어든 43일에 불과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실제 영업순환 주기, 즉 재고자산의 회전과 매출채권의 회전 기간이 2016년도에 비해서 약 2배 이상이 빨라졌다는 뜻이 되고 이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려면 생산시설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그것을 유명 자산을 통해서 파악해야 됩니다. 실제 매출액 대비 얼마만큼의 자산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2016년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유형 자산은 16.4%였을 때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유형 자산의 비중이 낮아진 것을 알 수가 있고 2020년도 기준으로는 9.8%밖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 무형자산의 비중을 봐도 2016년도에는 4.8%에 달하던 무형자산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2%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형자산을 살펴볼 때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실제 무형자산에서 나타나는 개발비와 영업권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실제 CDG에서 연구개발 비용을 얼마만큼 무형자산화 시키는지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했으나 실제 보시는 자료와 같이 판매비와 관리비로 경상 연구 개발비로 다 털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무형자산으로 시켜서 실제 비용을 몇 년에 걸쳐서 차감시키는 게 아니라 매년마다 판매비와 관리비로 개발비를 처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이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리즈라는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제대로 발생된 시점은 2018년이기 때문에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손익계산서 항목별 증감률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액은 매년 17.3%씩 상승했고 같은 기간 동안 매출 원가는 13.8%씩 상승했기 때문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매출 총이익은 그보다 훨씬 큰 31.4%씩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이 31.4%씩 상승할 때 판관비는 21.4%씩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뺀 값이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이 차이로 인해서 더 큰 폭의 영업이익이 발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에서 영업외 손익을 더하고 빼면은 당기순이익이 나오는데요. 영업이익이 매년 66.2%씩 상승했고 당기순이익은 그보다 낮은 62.8%씩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영업이익이 2018년도에는 43억 원에 불과했지만 영업이익이 2020년도에는 198억 원이나 된 것을 알 수가 있고 같은 해 당기순이익은 40억 원 그리고 173억 원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서 꾸준히 플러스가 발생했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가 창출한 현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 성향 및 배당 현황인데요. 최근 5년 동안의 배당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도와 2017년도에는 시리즈가 매출과 영업이익을 발생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배당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최근 3년인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주당 300원을 지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률로 보면은 2018년도에는 0.83, 2019년도에는 0.68, 2020년도에는 0.54로 같은 주당 같은 금액을 주었지만 배당률이 낮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회사 통장에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왔는지를 알 수 있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인데요. 실제 당기순이익과 비교해보면 더욱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당기순이익보다는 크거나 비슷해야지 영업의 질이 좋다고 표현을 합니다. 2016년도와 17년도에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당기순이익 모두 상태가 안 좋은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고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최근 3개년 동안엔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고 당기순이익 또한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일단 K거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당기순이익은 매년 166%씩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93%씩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보시는 분들 중에서 2019년도에는 다른 연도에 비해서 왜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당기순이익의 차이가 크게 발생했을까라고 궁금증이 생기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럴 때는 현금 흐름표를 살펴보면 도움이 되는데요. 실제 전기, 즉 2020년도에 발행된 사업 보고서이기 때문에 전기 2019년도를 살펴보면은 매출 채권의 감소로 인해서 현금이 증가했고 미수금의 감소로 인해서 현금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매출 채권과 미수금의 감소로 인한 큰 폭의 현금의 증가로 인해서 이때 즉 2019년 당시에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급격하게 뛰어오른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기순이익 간의 차이가 조금 더 크게 벌어졌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추세성과 관련이 깊은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인다면 주가 또한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내리시면 좋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미래에 대한 투자인 캐펙스를 뺀 값인데 이 캐펙스의 비중이 높아지는 상태에서도 이 프리 캐시 플로우인 잉여 현금 흐름이 폭발적으로 상승한다면 주가도 상승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시리즈의 잉여 현금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2016년도와 17년도에는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플러스로 전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55억 원의 잉여 현금 흐름이 2019년도에는 157억 원이 됐고 2020년도에는 그보다 낮지만 145억 원으로 준수한 상태를 유지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한번 K거 기준으로 보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매년 93%씩 그리고 캐펙스는 68%씩 그리고 잉여현금 흐름은 79%씩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9년도와 2020년도만을 놓고 봤을 때 캐펙스가 19억에서 62억 원으로 약 3배가량 이상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프리 캐시플로우는 약 2억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은 그만큼 이 회사의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고 캐펙스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프리 캐시플로우가 2021년에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재무상태표에 자본과 부채의 변동이 생길 때 살펴봐야 되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인데요.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고, 2019년도와 2020년도에 각각 9.9억 원, 13억 원의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발생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 이게 무슨 이유로 나갔는지를 살펴보려면 현금 흐름표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현금 흐름표의 내용을 보면은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서 배당금 지급과 그 다음에 리스 부채의 상한으로 각각 9.9억 원, 13억 원이 나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016년도엔 10억 원에 불과했지만 2020년도에는 그보다 20배나 증가한 201억 원의 현금성 자산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트 3, 기업의 적정 가치인데요. 우리가 찾고 투자하려는 회사는 A사분면과 B사분면에 속한 회사라는 점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을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나눌 텐데요. 그 기준은 아래와 같고 실제 나눠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실제 자산, 부채, 자본을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나눠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영업 성격의 순자산은 2020년도에는 269억 원, 그리고 2019년도에는 204억 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당기순이익이 2019년도에는 78억 원을 발생시켰으니 ROE는 204억 원에서 얼마만큼의 실제 이익을 발생시켰는지를 계산해 보면 되기 때문에 ROE는 38.23%가 나오고, 실제 2020년도에는 269억 원의 영업 성격의 돈으로 당기순이익 즉 173억 원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ROE는 64.31%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시리즈는 2019년과 2020년 모두 A 사분면에 속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영업 성격으로 돈을 잘 발생시키고, 그리고 회사를 다 처리하고 난 다음에도 비영업 성격의 자산이 219억 원이나 남기 때문인데요. 기업 주가 차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2016년도에는 14,600원으로 최저점을 찍었던 주식이 2018년도 중반쯤에는 최고점인 93,900원에 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7만원 후반에서 8만원 초반대에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한 주당 79,000원대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5년간 시리즈와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지수 간의 수익률 비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시리즈는 매년 32%씩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코스닥과 코스피 지수가 각각 8, 10%인 것에 비하면은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이뤄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적정 주가를 S림 방식으로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의 ROE와 그 평균은 다음과 같고요. 2019년 기준인 27.34%의 ROE로 계산해 본다면 적정 주가는 7만 현재 가격인 7만 9천 원보다 높은 8만 2,845원, 5년 평균으로 봤을 때는 5만 4천 원이 적정 주가로 표시가 되고요.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인 2021년도 ROE 기준, 즉 33.17%를 대입해 본다면 적정 주가는 10만 원대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저평가 여부를 살펴보죠. 우선 2021년도 애널리스트들의 ROE 예상치로 본다면 현재 가격으로 봤을 때 시리즈는 저평가 구간에 머물러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배당 성장성을 보면은 최근 3개년 동안만 주당 300원을 배당으로 지급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 배당 성장성을 논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업 성장성을 살펴보면은 최근 5년간의 캐펙스는 68%로 아주 견고한 캐펙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영업이익률도 최근 3년간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은 아주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꾸준한 상승을 이루어야 될 텐데, 보셨던 것처럼 실제 시리즈의 매출의 93%는 국내에서 발생을 하고 나머지 7%만 해외에서 발생한다는 점은 이 회사가 극복해야 될 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수익성을 보면은 영업 성격으로 ROE가 19년도에는 38.23%,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도에는 64.31%를 보였다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보여지고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캐펙스가 증가하는 것 대비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시그널이라고 보여집니다. 재무 건전성 또한 현금성 자산은 201억 원이 있고 회사를 청산 시에도 219억 원이 남으므로 양호한 재무 건정 상태를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종합 의견은 다음과 같은데요. 국내 사무가구 1위 업체 시리즈의 해외 확장이 기업 확장의 주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시리즈의 두 번째 재무제표 분석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